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58살인 김수현이라고 합니다. 요즘 들어 퇴근길 버스를 타면 괜히 창밖을 오래 바라보게 됩니다. 그 흔들림 속에서 젊은 날의 제 모습이 자꾸 겹쳐지거든요. 그 시절 저는 세상에서 가장 자신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28살이 되던 해에는 제 손에 자격증이 12개나 있었는데도요. 워드 프로세서, 정보처리 2급, 회계관리, 문서관리, 사회복지사 2급 등등, 심지어 2급 미용사까지 있었죠. 고등학교를 졸업하기 전부터 하루하루를 버티듯 공부하며 자격증을 따냈지만 이상하게도 그 많은 종이 한 장들이 제 마음을 든든하게 만들어주지는 못하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조금 더 씩씩했어도 됐는데 면접장에서 자기소개를 할 때마다 제 목소리는 사시나무 떨듯 떨릴 정도였어요. 저에게 무엇을 잘하느냐 묻는 그 순간에도 말끝이 흐려지고 끝내 고개를 숙였죠. 몇 년에 걸쳐 계속되는 취업 준비만 하는 상황이다 보니 세상이 너무 커 보였고 저는 그 안에서 너무 작게 느껴져서 더 그랬던 것 같아요. 나는 왜 이렇게 자신이 없을까? 그 질문이 늘 마음속을 맴돌았지만 그럼에도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포기하는 그 순간 저라는 사람이 세상에서 완전히 밀려날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나은 저를 만들기 위한 돌파구로 자격증을 땄고 언젠가 저에게도 꼭 맞는 자리가 있지 않을까 하는 믿음 하나로 하루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제 다리가 불편하다는 이유로 그 어떤 면접에서도 합격 소식을 들을 수 없었죠. 면접을 보고 나오는 그 순간 대부분의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수현 씨, 몸만 조금 더 건강하셨어도 고민도 안 하고 뽑았을 텐데 너무 아쉽네요. 그렇게 좋게 이야기해 주시는 분들은 그나마 나은 편이었어요. 제가 절뚝이며 면접을 보기 위해 들어서는 그 순간 인상을 쓰시거나 상처가 되는 말을 직접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리가 그렇게 불편하면 대부분 다른 일을 찾지 않나요? 다른 사람들 불편하게 왜 취직을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아이 참. 그런 말들에 저는 또 상처를 받았지만 그 말에 지고 싶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겨내기 위해 안간힘을 쓰며 자격증 따는 것에 매진했던 것 같아요. 만에 하나 도저히 안 되면 창업이라도 해야겠다는 생각이었죠. 제 다리가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불편했던 건 아니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겨울방학 때 다른 날과 다름없이 학원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가던 길에 사고를 당한 후부터 불편해진 거죠. 정확한 기억은 없지만 자동차 라이트가 번쩍하더니 브레이크가 울부짖는 소리와 함께 제 몸이 바닥에 부딪히는 둔탁한 충격, 흩어지는 사람들의 외침이 들렸던 것 같아요. 차가운 아스팔트 냄새까지 모든 것이 뒤섞여 드라마의 한 장면처럼 굳어졌죠. 눈을 떴을 때 낯선 형광등 불빛 아래에서야 저는 제 다리에 금속 지지대가 고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렸습니다. 붕대 너머로 전해지는 묵직한 압통과 타는 듯한 통증이 느껴졌지만 아무 소리도 낼 수가 없었어요. 수술을 몇 차례 더 해야 합니다. 그 말이 제 귓속에 먼지처럼 쌓이는데도 어항 안에서 뻐끔거리는 것처럼 느껴져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부터 제 인생의 흐름이 멈춰선 것 같았죠. 첫 번째 수술 뒤 간호사님이 조심스레 발끝을 움직여보라고 할 때마다 다리 한쪽에서 쇠 조각이 으스러지듯 비벼지는 느낌이 올라왔습니다. 밤이 되면 통증은 몰려와 잠을 밀어냈고 심전계의 삑삑거리는 소리가 새벽을 끝까지 붙들어매어 저는 푸른 새벽 하늘을 보며 울곤 했죠. 회복이라는 단어가 머리로는 이해되었지만 몸이 매 순간 반박하는 것 같더라고요. 두 번째, 세 번째 수술이 이어질수록 다시 예전처럼 뛸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이 점점 오늘은 얼마나 아플까? 라는 질문으로 바뀌며 절망하게 되었어요. 더 이상 수술은 의미가 없다는 의사 선생님의 말씀에 재활병동으로 옮겨간 뒤 저는 걷는 법을 다시 배워야 했습니다. 18살이 될 때까지 평생 아무렇지 않게 해오던 일들이 이렇게 복잡한 절차였다는 걸 그때 처음 알게 되었죠.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는 방법부터
앉아서 일어서기 위해 발 뒤꿈치를 딛는 순서, 보폭을 조절하는 법까지 모든 것이 어려웠습니다. 계단에서 어느 손에 힘을 더 주며 난간을 잡아야 하는지까지 미리 계산해야 할 정도로 제가 움직이는 모든 동작이 과제가 되었어요. 평행봉 사이에서 첫 발을 내딛던 날, 다리 전체가 화살처럼 쑤셨지만 물러서면 내일의 통증이 더 클 것 같아 이를 악물고 두 번째, 세 번째 발도 내딛었습니다. 그렇게 노력했음에도 제 몸은 사고 이전의 몸으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뒤의 일상은 이전과 전혀 같지 않았죠. 비가 오는 날이면 불편해진 왼쪽 다리가 먼저 저릿하게 경보를 울렸고, 아침마다 첫걸음을 떼는 순간 무릎 안쪽에서 모래를 밟는 듯 감각이 올라오더라고요. 태어났지만 매일 매 순간 제 몸이 갈리는 감각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재활을 하면서 수술 직후보다 나아지긴 했지만 저에게는 매일이 새로운 도전의 연속이었죠. 학교 복도는 이상할 만큼 길어졌고 쉬는 시간의 계단은 작은 절벽처럼 느껴지더군요. 친구들이 무심코 뛰어가며 남긴 바람의 잔향이 귀를 스칠 때면 그 바람을 따라잡지 못한다는 사실이 가슴을 짓눌렀어요. 하지만 아무렇지 않은 척 더 열심히 걸음을 떼야 했죠. 학교를 마치고 귀갓길 버스에서 비어있는 좌석을 찾지 못하면 한 정거장씩 체중을 나눠드는 법을 머릿속으로 되뇌며 균형을 잡아야 했습니다. 달라진 사람들의 시선도 견뎌야 했고요. 잠깐의 눈길 속에도 호기심과 걱정, 민망함이 섞여 있었죠. 많이 나아졌니? 라는 친절한 질문조차 대답하는 동안 제 다리의 궤적을 다시 떠올리게 만들었습니다. 체육대회 때 모두가 달려나가는 순간에는 박수 소리 속에서 미묘한 소외를 느꼈고, 교실 뒤편에서 조용히 스트레칭을 하다가도 혹시 누가 볼까봐 몸이 아닌 마음이 먼저 굳어버리곤 했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걸었습니다. 보폭을 반뼘 줄이고 발목을 천천히 세우고 통증이 올라올 때 호흡을 세며 걸었죠. 한쪽 다리를 약간 절며 내딛는 걸음이 남들에게는 타협처럼 보일지 몰라도 저에게는 지속을 위한 결심이었거든요. 불편함은 매일의 문턱이 되었지만 그 문턱을 넘는 법을 배울수록 제 안에는 묵직한 인내가 자리 잡았습니다. 날씨가 궂은 날에는 통증이 먼저 말을 걸어오고, 긴 하루를 보낸 저녁이면 금속이 피부 안쪽에서 무게를 주장했죠. 하지만 완벽하지 않은 걸음이라도 멈추지 않는 걸음이 결국 저를 앞으로 데려다 줄 거라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들을 이겨내며 매일을 보냈어요. 왜냐하면 저는 살아냈으니까요. 모두가 다시는 걷지 못할 수도 있다고 했지만 쩔뚝이면서라도 걸을 수 있게 됐고요. 그것 하나만으로도 세상의 모든 신께 감사했고, 그 감사함으로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에 최선을 다하기로 결심했어요. 그래서 마치 아무렇지 않은 듯이 지냈습니다. 치료를 받고 복학하느라 20살의 나이에 고3 생활을 하면서도 그전보다 더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졸업과 동시에 취업을 해서 부모님께 도움이 되고 싶었으니까요. 물론 불편한 몸 때문에 할 수 없는 일도 있었지만 그것 빼고 제가 할 수 있는 걸 찾아 하면 된다고 생각했죠. 혹시나 몸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얼굴에 그늘이 질까봐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미소 짓는 연습도 했습니다. 제가 아무렇지 않아 하면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대해줄 거라 믿었거든요. 하지만 사람들 눈에는 그렇게도 불편해 보였나 봅니다. 면접장에 들어서면 처음에는 웃어주던 면접관들도 제가 걸어 들어가거나 면접을 마치고 일어서서 인사하는 순간 표정이 미묘하게 변하곤 하더라고요. 죄송하지만 저희는 현장 업무가 많기도 하고 팀 분위기가 활동적이라. 그런 말들이 반복될 때마다 제 손에 들린 자격증 파일이 점점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몸이 불편한 걸 어떻게든 채워보려 했던 제 노력이 아무 소용없이 느껴지면서요. 20번이 넘는 면접에서 연이어 탈락한 어느 날, 저는 생각했습니다. 세상은 노력보다 겉모습을 먼저 보는구나. 터덜터덜 집으로 돌아가는 길, 쇼윈도 유리에 비친 제 모습이 너무 초라해 보였어요. 다리 불편한 것 말고 나한테 뭐가 더 부족하지? 나는 왜 이렇게까지 살아야 하지? 내가 뭘 잘못했기에 이런 사고가 난 걸까?
취직이 안 되면 돈은 어떻게 벌지? 부모님께 얼마나 더 부담을 드려야 할까? 내가 그동안 까먹은 돈이 얼마인데 돈 한 푼 못 벌면서 이렇게 살아야 하나? 그런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수없이 던지며 쩔뚝이는 다리를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안 그러려고 해도 자꾸 작아지고 초라해져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 저를 어디에도 보이고 싶지 않더라고요. 집에 돌아가 억지로 미소 짓는 엄마를 볼 자신도 없었어요. 엄마 앞에서 초라한 채로 눈물을 흘리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날따라 유난히 햇빛이 따가워 집에 가기 싫었던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모두가 목적지를 향해 어디론가 걷는 그 시간에 저만 집으로 가는 것 같았죠. 그 모습들을 보자니 저만 마치 부유물이 되어 떠도는 것 같은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집에 가지 않고 그냥 아무 버스나 타자 했습니다. 버스 번호도 방향도 보지 않고 제일 처음 오는 버스에 무작정 올라타기로 마음먹었죠. 몇 번 버스인지도 모른 채 올라탄 버스는 천천히 움직이다가 이내 달려가기 시작하더군요. 버스 창밖 거리에는 모두가 자기 자리를 가진 사람처럼 보였고 저는 한숨을 쉬며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그런 풍경을 보다 보니 마음이 더 우울해져서 고개도 제대로 들 수 없더라고요. 그런데 나는 왜 이렇게 떠도는 걸까? 왜 내 자리는 아무도 마련해주지 않는 걸까? 나는 아직 아무것도 보여주지 못했는데 왜 기회도 안 주는 거지? 그런 생각들이 꼬리를 물고 머릿속을 맴돌며 기분이 더 가라앉았습니다. 자꾸 제 못난 부분들이 떠오르다 못해 아픈 다리가 아닌 모든 것이 다 미워졌죠. 마음이 복잡해서 매일 음악을 듣기 위해 끼던 이어폰도 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듣게 된 사람들의 발소리, 버스의 진동, 신호등 소리 같은 것들이 묘하게 제 마음의 위로가 되더군요. 그렇게 버스에 앉아 있으니 사람들과 저의 차이가 느껴지지 않기도 했습니다. 갑작스러운 버스 탐방이었지만 버스에 오르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러던 와중에 아이구야 하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우당탕탕 소리와 함께 버스 바닥을 구르는 할머니 한 분이 보이더군요. 버스 앞문으로 타시던 할머니가 손잡이를 놓치셨는지 버스가 출발하면서 앞으로 넘어지신 것 같더라고요. 그 순간 제 몸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이유를 생각할 틈도 없이 자리에서 일어났던 것 같아요. 쩔뚝거리는 다리를 부여잡으며 천천히 걸어가 할머니를 부축했습니다. 마음과는 다르게 절뚝이는 제 다리 탓에 머쓱했지만 다가가 조심스레 물었죠. 괜찮으세요? 어디 다치신 데 없으세요? 그러면서도 제 목소리가 떨렸던 건 다름 아닌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져서였죠. 마치 누가 누굴 돕는 거지? 하는 눈빛으로 보는 것만 같았거든요. 그 정도로 제 마음은 삐뚤어져 있었고 상처받은 상태였습니다. 그런 모든 상황을 느끼셨는지 할머니는 놀란 얼굴로 저를 바라보다가 이내 미안하다고 연신 말씀하시더군요. 아이고, 미안해요, 아가씨. 손이 미끄러졌네. 내가 요즘 정신이 없어서. 할머니는 잘못하신 게 아무것도 없는데 미안하다고 하시는 걸 듣고 저는 하마터면 그 자리에서 울 뻔했습니다. 할머니가 내민 손을 바라보다 오래된 기억이 건드려진 거예요. 돌아가실 때까지 함께 살았던 우리 할머니의 손을 잡는 느낌이 떠올랐거든요. 어릴 때 손을 꼭 잡고 시장을 다니던 그 느낌이요. 저는 할머니의 손을 잡고 일으켜 세워드리며 빈자리에 함께 앉았습니다. 기사님이 백미러로 저희를 보며 물으셨죠. 어머니 괜찮으세요? 혹시 병원 가실까요? 약간 짜증 섞인 목소리였지만 할머니는 웃으며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이 아가씨가 도와줬잖아요. 요즘 나이 든 사람 누가 도와주려고 그러나? 예쁜 아가씨가 마음도 곱네. 너무 고마워요. 그렇게 말씀하시며 제 손을 꼭 잡고 웃으셨습니다. 그 미소가 어찌나 따뜻하던지 순간 모든 소음이 멎은 것처럼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짧은 순간이었지만 누군가 저에게 고맙다고 말해주는 게 참 오랜만이더군요. 면접장에서 계속 평가받고 떨어지던 나날들 동안 잊고 있던 감정이었죠. 그래서 할머니의 말 한마디에 가슴이 먹먹해졌고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할머니께 눈물을 보이고 싶지 않아
고개를 돌려 버스 창밖을 바라봤는데 풍경이 흐릿해지며 눈물이 흘러내리고 말더라고요. 그래, 아직 괜찮아. 나도 아직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어. 그렇게 마음을 다잡으며 저는 다시 이력서를 써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할머니의 감사 인사가 제 마음의 불씨를 다시 살려줬기 때문이었죠. 그렇게 마음을 먹고 나서 버스가 한적한 도로를 따라 달리기 시작하자 창밖으로 스며드는 햇살이 유난히 부드럽게 느껴지더군요. 그런 제 마음을 아셨는지 할머니는 다정하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건네셨죠. 저는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지만 할머니는 여전히 제 손을 꼭 잡은 채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보시는 게 느껴져 할머니를 바라봤어요. 제 눈가에 눈물을 보시고 잠시 침묵이 흘렀지만 할머니가 먼저 입을 여셨죠. 아가씨는 손이 참 따뜻하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바쁘다고 남일에 눈길도 잘 안 주는데 이렇게 도와줘서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할머니가 다시 감사 인사를 하시자 쑥스러워진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몸이 먼저 움직였어요. 막상 대답하고 나니 어색해서 멋쩍게 웃었던 것 같아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마음이 귀한 거야. 요즘은 그렇게 곱기가 힘든 세상이니까. 그런데 아가씨, 어디 가던 길이었어요? 힘든 일 있었나 봐. 얼굴이 많이 지쳐 보이네. 저는 할머니의 물음에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무작정 버스를 탄 탓에 목적지도 없었으니까요. 그러다 애써 웃으며 대답했죠. 그냥 오늘은 바로 집에 가기 싫어서 아무 버스나 타봤어요. 이상하게 분명 웃으며 말했는데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런 저를 바라보던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따뜻하게 말씀하셨죠. 그래요? 그럴 때도 있지. 마음이 복잡할 때는 그냥 흘러가는 세상 속에 몸을 맡기는 것도 좋아. 근데 혹시 무슨 일 있었어요? 내가 괜히 물었나? 저는 그 다정한 물음에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그냥 일이 잘 안 풀려서요. 면접도 계속 떨어지고 뭘 해도 안 되는 것 같아서요. 언제까지 아르바이트만 할 수도 없고요. 독서실 총무하거든요. 나아가려면 더 노력해야 된다는 건 아는데 마음이 좀 그러네요. 할머니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제 손등을 쓸어내리셨습니다. 에휴, 그런 일 있으면 마음이 많이 무겁지. 근데 아가씨, 떨어졌다고 끝난 건 아니에요. 나도 젊었을 때 시장에서 장사 망한 게 3번은 넘어요. 그래도 그때마다 다시 자리 펴고 또 시작했지. 살아보니까 말이야, 멈추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하더라고. 저는 할머니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물은 어쩔 수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그 말이 단순한 위로를 넘어 그동안 제가 버텨온 이유와 겹쳐졌기 때문이었죠. 놀라서 얼른 눈물을 닦으며 웃어 보였지만 할머니는 한참 동안 저를 바라보시더군요. 그러더니 제 손등을 다시 쓰다듬으며 말씀하셨어요. 아가씨는 다리가 조금 불편해 보여도 마음은 참 단단해 보여요. 내가 눈이 어두워도 그런 건 보여요. 나이 들어서 좋은 게 그런 거야. 진짜가 보여. 누가 뭐래도 아가씨 같은 사람은 꼭 자기 자리를 찾게 돼 있어요. 버스는 멈추지 않고 달렸고 제 마음 한켠에 무겁던 돌덩이가 조금씩 녹아내리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날 버스 안에서 할머니와 나눈 짧은 대화는 저에게 또 한 번 세상으로 걸어나갈 수 있는 용기를 건네준 순간이 되어주었죠. 그런 할머니께 뭐라도 더 해드리고 싶어 내리시는 곳이 어디인지 여쭈었습니다. 종점까지 가신다기에 저도 그곳까지 함께 가겠다고 하고 그 버스가 다다르는 곳까지 몸을 맡겼죠. 40여 분을 더 달려 종점에 도착할 때쯤이 되었을 때였습니다. 꾸벅꾸벅 주시던 할머니가 안절부절 하시더라고요. 뭔가 불편하신가 싶어 할머니를 살피고 있는데 버스가 출발하는 순간 할머니께서 에그머니나 하시며 얼굴이 빨개지시더군요. 놀라서 살펴보니 할머니는 어쩔 줄 몰라 하고 계시는데 보니까 글쎄 소변 실수를 하셨던 겁니다. 저는 얼른 제 웃옷을 할머니 허리에 묶어 다른 자리에 옮겨 앉으시게 한 뒤 제 가방에 있는 휴지와 손수건을 꺼내서 자리를 수습했어요. 할머니는 그런 저를 물끄러미 바라보시다가 고맙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나마 다행인 건지 많은 양을 실수하신 건 아니라서 잘 수습할 수 있었죠. 나 때문에 아가씨 옷을 버려서 어째. 이거 내가 다시 사줄게요. 미안해. 너무 고맙고. 내가 아가씨 덕을 많이 보네. 그렇게 말씀하시는 할머니의 얼굴에는 아직도 놀라움이 가시지 않은 게 보이더군요. 예전에 저희 할머니께서 종종 이런 일이 있었어요. 재채기만 해도 그럴 때가 있다면서요. 그러실 수 있어요. 놀라셨죠? 곧 종점이니까 조금만 기다리세요. 그리고 옷은 괜찮아요. 할머니는 그런 저를 가만히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이윽고 버스가 종점에 다다랐을 때는 저와 할머니는 서로를 부축하며 버스에서 내려 작별 인사를 나눴죠. 할머니가 옷을 세탁해 주시겠다고 하셨지만 저는 괜찮다며 옷을 받아들었어요. 그러면서도 할머니 옷에 비치는 얼룩이 신경 쓰이긴 했지만 할머니는 집이 근처라고 하시면서 옷 세탁을 해주시겠다 하시더라고요. 옷은 정말 괜찮아요. 집에 가서 세탁하면 돼요. 그런데 집까지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할머니, 조심해서 들어가세요. 덕분에 조금 더 용기가 난 것 같아요. 좋은 말씀 너무 감사했어요. 감사합니다. 그러자 할머니는 수첩을 꺼내시더니 제게 건네며 말씀하셨습니다. 아가씨, 이름이 뭐예요? 연락처 좀 적어줘요. 보답을 하려고 하시는 것 같아 민망해서 손사래를 치며 말했죠. 아, 제 이름은 김수현이에요. 그런데 할머니, 별거 아닌 일에 보답 안 하셔도 돼요. 진짜 뭐 한 것도 없고, 오히려 제가 용기를 얻었는데요. 그러자 할머니는 낡은 가방에서 명함 한 장을 꺼내 제 손에 쥐어주시더라고요. 그래요, 수현 양. 그런데 여기에 꼭 연락 한번 줘요. 알았지? 명함에는 하나무역 인사팀 윤재현 이사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미소 지으며 덧붙이셨죠. 이건 내 아들 명함이야. 인사 담당인데 얼마 전부터 회사에서 좋은 사람 찾고 있다 하더라고. 내가 봤을 땐 오늘 만난 사람 중 자네가 제일 마음이 따뜻했어. 이야기해 놓을 테니까 내일 아침에 꼭 연락해봐요. 저는 당황해서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유, 괜찮아요. 전 괜찮아요. 괜히 곤란하게 해드리고 싶지 않아요. 진심이었어요. 괜히 저를 소개했다가 할머니 아드님이 곤란해질까 걱정됐거든요. 하지만 할머니는 여전히 웃으며 명함을 다시 꼭 쥐어주셨습니다. 괜찮긴 뭐가 괜찮아. 인연이라는 게 이렇게 찾아오는 거야. 우리 아들이 나를 닮아서 사람 보는 눈이 꽤 있거든. 꼭 한번 전화해봐요. 그렇게 인사를 하시더니 할머니는 버스 종점 밖으로 손을 흔들며 나가셨습니다. 저는 그런 할머니의 뒷모습을 바라보다 손에 쥔 명함을 내려다봤죠.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에서도 저는 그 명함을 계속 바라보면서 왔고요. 하지만 결국 연락하지 못했습니다. 괜한 기대를 했다가 실망할까봐 걱정이 됐거든요. 며칠 동안 그 명함을 손에 쥐고 고민을 하긴 했어요. 정말 전화해도 될까? 괜히 이상하게 생각하진 않을까? 한 번의 친절을 베푼 것 뿐인데 그걸 가지고 연락하기는 좀 그렇지. 그러다 문득 병원 침대에서 다시 일어서던 그 순간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날 엄마가 펑펑 우셨거든요. 그래, 됐어. 살았으니까 됐다. 다시 태어났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살면 돼. 그러면 되는 거야, 수연아. 그때의 엄마 눈빛, 그리고 버스에서 만난 할머니의 따뜻한 눈빛이 제게 다시 용기를 주는 것 같아 스스로 해결해보자고 생각했죠. 며칠 후, 아르바이트를 가기 위해 버스에 올랐는데 기사님이 그러시더군요. 이 아가씨 찾았네. 저번에 버스에서 넘어진 할머니 기억나죠? 그 할머니가 글쎄 회사에 음료수, 과일까지 사가지고 와 아가씨가 버스에 또 타게 되면 전화 좀 달라고 전해달라 부탁하더라고. 명함 받았다면서요. 거기로 얼른 전화해봐요. 그 말을 듣고 저는 결국 그 번호로 전화를 걸기로 했습니다. 버스에서 내리며 손에 쥔 명함을 꼭 잡은 채 전화를 걸었죠. 여보세요? 윤재현 이사님 되시나요? 저는 김수현이라고 합니다. 며칠 전에 어머님을 버스에서 제 말을 다 끝내기도 전에 부드러운 남성의 목소리가 들려오더군요. 아, 어머니한테 얘기 들었습니다. 바로 그분이군요. 연락 안 주셔서
제가 애가 타던 참이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버스 회사까지 찾아가셨더라고요. 그러더니 그는 웃으며 저에게 바로 면접 날짜를 잡자고 하셨어요. 저는 언제든지 좋다며 바로 다음 날이라도 가겠다고 대답했죠. 그때까지만 해도 그 면접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몰랐습니다. 다음 날, 저는 명함에 적힌 주소대로 찾아가 하나무역 건물 앞에 섰습니다. 이미 여러 차례 면접을 보러 갔던 다른 회사들처럼 평범한 중소기업 건물이었지만 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높은 문처럼 느껴져 긴장이 되더군요. 여기서 또다시 좌절을 겪게 되면 더 이상 갈 곳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기에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면접실 문을 여는 제 손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중년의 남자 두 분이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분들을 보자 저도 모르게 몸이 굳었고 평소보다 더 절뚝이며 걸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다른 곳과는 달리 그분들은 저를 따뜻하게 웃으며 맞이해 주셨습니다. 윤 이사님은 제 서류를 한참 들여다보더니 고개를 들어 물으셨죠. 수연 씨, 자격증이 12개나 있네요. 그런데 왜 아직 취업을 못 하셨죠? 제가 수많은 이력서를 봤지만 이렇게 많은 자격증을 가진 분은 처음입니다. 그 질문에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면접장에 들어설 때 보셨겠지만 다리가 불편합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큰 사고를 당해서 재활에만 6개월이 걸렸거든요. 그래서 졸업도 늦었고요. 그러다 보니 업무 능력보다 제 몸 상태를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번번이 안 된다는 말을 들었어요. 하지만 저는 주어진 일이라면 누구보다 정확하고 성실하게 해낼 자신 있습니다. 기회를 주신다면 정말 최선을 다해 일하겠습니다. 이사님과 곁에 있던 부장님은 제 말을 조용히 들으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러더니 제게 들리지 않을 정도로 몇 마디를 나누시고는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죠. 어머니가 그러시더군요. 따뜻한 사람이라고. 오래 보진 않았지만 한눈에 알아보셨대요. 우리 어머니가 사람 보는 눈이 참 정확하시거든요. 장사를 오래 하셔서 목소리만 들어도 그 사람이 뭘 찾으러 왔는지 안다고 자랑하실 정도예요. 우리 회사엔 그런 사람이 필요하니 꼭 뽑으라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무슨 재주가 있나요? 이사장님이 뽑으라고 하시는데 뽑아야죠. 이사장님이라는 말에 저는 놀라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윤 이사님은 웃으며 설명을 이어가셨죠. 이사장님이 돌아가신 선대 이사장님과 시장에서 장사를 하시다가 3번의 실패 끝에 큰 돈을 버셨대요. 그 덕분에 저희 형제들이 이 회사를 운영할 수 있었죠. 그날도 친구분을 만나러 가시던 길에 버스에서 넘어지셨던 거예요. 아직도 버스가 편하시다면서 외출하실 때마다 버스를 타시거든요. 아픈 것도 아픈 거지만 놀라서 못 일어나셨는데 수현 씨가 도와줬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실수까지 수습해 주시고 그런 사람이라면 회사에 어떤 위급 상황이 와도 도망치지 않고 뛰어들어 해결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도 그 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래서 수현 씨는 채용이 되셨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잘해봅시다. 그렇게 저는 처음으로 합격 통보를 받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부모님께 회사에 들어가게 되었다고 말씀드리면서 버스에서 할머니를 만난 이야기부터 그날 있었던 일들을 모두 전했죠. 아버지는 웃으셨고 어머니는 눈가를 훔치셨습니다. 그날 밤 저도 이불을 덮고 한참을 울었고요. 세상에 인정받는다는 게 이런 기분이구나 싶어 눈물이 났거든요. 정말 회사에 들어가 일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니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았죠. 첫 출근 날 버스에 오르면서도 저는 마치 5살 아이가 처음 유치원에 가는 것처럼 설레고 떨렸습니다. 꿈에 그리던 직장 생활을 하게 되고 월급을 받아 세상 속 한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게 정말 믿기지 않았죠. 사무실에 들어서서 인사를 하자 웃으며 한 분이 다가와 안내해 주시더군요. 김수현 사원, 이쪽이 총무팀이에요. 여기가 수현 씨 자리예요. 태어나 처음으로 제 이름이 사원이라는 단어와 함께 불렸을 때 그 짧은 순간이 얼마나 벅찼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총무팀 업무는 꼼꼼함을 요했고 문서 정리나 출장, 서류 작성 같은 반복적인 일이 많았거든요. 제 다리는 오래 앉아있으면 저린 감각 때문에 자주 일어나 풀어줘야 하다 보니 주변의 눈치를 보게 되더라고요.
물을 마시러 가는 척 하면서 다리를 풀어주고는 했죠. 그러면서도 불편한 몸으로 혹시 동료들에게 피해를 줄까 걱정돼 절대 실수하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앉아서 하는 일은 나름 해결을 하면 괜찮았지만 진짜 문제는 팀의 막내로서 움직여야 하는 일들이었죠. 복사기 용지를 교체하거나 정수기 물통을 가는 일처럼 단순하지만 움직임이 필요한 일들이었습니다. 제가 팀의 막내였기에 그런 일을 맡는 건 당연했지만 제가 절뚝이며 걸을 때마다 동료들은 어딘가 불편한 눈빛을 감추지 못했거든요. 어떤 동료는 괜한 걱정이 앞섰는지 제가 움직일 때마다 말하곤 했죠. 수연 씨, 괜찮아요? 제가 도와드릴까요? 그런 배려가 고맙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제가 부담을 주는 것 같아 미안한 마음이 들어 번번이 거절을 하면서도 눈치가 보이더군요. 그런 동료들 중 한 사람, 박진우 대리님이 있었습니다. 제 직속 사수였던 그는 언제나 조용했고 불필요하게 나서지 않았지만 누군가가 곤란할 때면 늘 묵묵히 도와주는 사람이었죠. 팀원들과 점심을 먹을 때도 제가 느리게 걸으면 자연스럽게 속도를 맞춰줬고 오래 앉아 있다가 통증이 찾아와 천천히 움직이는 것 같으면 조용히 의자를 끌어다 주곤 했습니다. 그런 배려를 하는 박 대리님에게 저는 약하게 보이기 싫어 더 열심히 일하고 더 많이 웃으려 했지만 몸이 따라주지 않을 때면 속상할 때가 많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회의 자료 출력을 위해 복사기를 이용하다 기계가 자꾸 에러 코드를 띄우며 멈췄습니다. 시간 안에 업무를 마쳐야 하기에 급히 살펴보던 중 복사기 안에 낀 종이를 꺼내려 허리를 숙였다가 다리가 휘청거리며 중심을 잃었죠. 그때 박진우 대리님이 다가와 제 팔을 붙잡아 넘어지지 않게 해주셨습니다. 하마터면 바닥에 쓰러질 뻔했는데 덕분에 괜찮았죠. 감사합니다. 덕분에 안 넘어졌네요.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웃었지만 속으로는 안도와 고마움이 뒤섞인 채였어요. 그러자 그는 무심한 듯 말하더라고요. 제가 할게요. 이 복사기가 유난히 저를 잘 따르거든요. 배려임을 알았지만 티나지 않게 농담으로 넘기는 모습이 괜히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손을 저으며 웃으며 말했죠. 아니에요. 이 정도는 할 수 있어요. 저도 이 복사기랑 친해져야 하잖아요. 이 녀석이 낯을 좀 가리네요. 그는 삥긋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더니 말했습니다. 조심하세요. 이 녀석이 기분 나쁘면 발도 걸어요. 저번에도 발목 삐끗하셨죠? 그건 이 복사기 탓이에요. 제가 봤어요. 그 말에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형식적인 걱정과는 달리 그의 말엔 진짜 관심이 담겨 있었거든요. 그날 이후로 박 대리님의 존재가 마음속에 남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제 마음을 솔직히 표현할 수는 없었어요. 아무래도 제 불편한 몸 때문에 자신감이 없었거든요.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하지만 그건 제가 감당해야 할 몫이지 누군가에게 함께 감당하자고 말할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으니까요. 그래서 그에게 품은 마음은 조용히 접고 일에만 몰두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어느새 입사 2년 차. 저는 누구보다 성실하게 일했어요. 인사평가에서 책임감이 강한 직원이라는 평가를 받을 정도였죠. 몸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느리다는 말을 듣기 싫어서 남들보다 30분 먼저 출근해 하루를 시작했고 가끔 윤 이사님이 이사장님과 식사 자리를 제안하셔도 특혜처럼 비칠까봐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그 대신 더 열심히 일하고 결과로 보답하겠다고 다짐했죠. 남들보다 일찍 출근하고 남들보다 늦게 퇴근하는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그렇게 2년이 흐르자 팀원들도 더 이상 저를 다르게 대하지 않더라고요. 그날도 늦은 밤 야근을 마치고 퇴근하려는데 갑자기 비가 쏟아졌습니다. 하필 우산도 없었고 다리가 아파 걷기조차 힘들어졌을 때라 한숨을 쉬고 있는데 뒤에서 누군가 조용히 제 머리 위로 우산을 씌워주더군요. 고개를 들어보니 박진우 대리님이 서 있었습니다. 이렇게 비가 오니 버스 정류장까지 혼자 가기 힘들잖아요. 오늘은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저는 웃으며 거절했죠. 괜찮아요. 금방 멈출 것 같아요. 조금 기다렸다가 갈게요. 버스 안 타시잖아요. 지하철 타고 가신다고 하셨잖아요. 얼른 가세요.
그러자 그는 고개를 저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김수현 씨, 가끔은 누군가한테 기대도 돼요. 서로 의지하고 신세도 지면서 사는 게 사람 사는 거 아닌가요? 왜 그렇게 곁을 안 내줘요? 정없게. 그 말이 빗물보다 더 따뜻하게 가슴속에 스며들더라고요. 그날 이후 우리는 자주 점심을 함께하게 되었죠. 그는 늘 제 속도에 맞춰 걸었고 엘리베이터 앞에서는 아무 말 없이 버튼을 눌러 기다려줬습니다. 처음엔 부담스러웠지만 그의 조용한 배려가 어느새 익숙하고 편하게 느껴지기 시작하더군요. 누군가와 그렇게 지내면서 편할 수 있다는 게 감사했고요. 그러던 어느 날 퇴근길 버스 정류장에 나란히 앉아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고 있을 때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하루 중 이 순간이 제일 좋아요. 아니, 수연 씨랑 있는 시간은 언제든 좋습니다. 그 말에 제 마음속 단단한 벽이 천천히 무너져 내리는 게 느껴지더군요. 하지만 뭐라 대답해야 할지 몰라 그저 조용히 웃을 뿐이었죠. 저도 같은 마음이었지만 그 마음을 표현하는 게 부끄러워서요. 몇 주 뒤 큰 프로젝트가 끝난 날 그는 회사 앞 벤치로 저를 불렀습니다. 저는 승진 축하 인사라도 하려나 싶었죠. 그런데 그는 제 손을 잡고 진지한 표정으로 말하더라고요. 이 프로젝트 끝나면 말하려고 얼마나 기다렸는지 알아요? 우리 결혼해요. 나도 넉넉하진 않지만 열심히 살 자신은 있어요. 수연 씨와 함께하고 싶어요. 그의 말에 저는 말문이 막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결혼할 수 있을 거라고는 상상조차 못했으니까요. 그런데 그 사람이 결혼 이야기를 꺼내자마자 제가 드레스를 입은 모습이 머릿속에 떠오르며 그와 함께 행복해지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랬지만 그의 가족들은 괜찮을까 하는 생각에 좋다는 말을 선뜻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곧 이어진 그의 말에 저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이고 말았죠. 사실 우리 어머니가 저를 낳고 골반을 다치셔서 몸이 조금 불편하세요. 다리도 약간 불편하셔서 절기도 하시고요. 어릴 땐 그 모습이 부끄러울 때도 있었는데 이제는 어머니가 저를 위해 얼마나 희생하셨는지 너무 잘 알아요. 지금은 세상에서 제일 존경하는 분이죠. 그 불편한 몸으로도 저에게 부담 안 주시려고 지금까지 열심히 일하세요. 그래서 그런가 수연 씨의 모습이 저에게는 낯설지 않았어요. 그러다 점점 더 좋아졌고요. 어머니께 말씀드렸더니 밥 해주신다고 오라시네요. 우리 어머니 음식 정말 맛있어요. 그 말에 제 마음속에 켜켜이 쌓였던 벽이 무너져 내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몇 달 후 우리는 결혼했고요. 저희 부모님은 말할 것도 없이 기뻐하셨고 시어머니도 저를 어찌나 반겨주시는지 가족이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더 이상 지체하지 말자고 의견을 모았거든요. 양가 친척이 많지 않아 작은 예식장에서의 예식이었지만 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날이었어요. 신랑은 제가 너무 아름답다며 환하게 웃었고요. 결혼식 날 하객들 사이에서 낯익은 얼굴이 보이더군요. 바로 윤채연 이사님과 이사장님이 오신 겁니다. 신부 대기실까지 찾아오셔서 제 결혼을 축하해 주셨습니다. 그분들을 보며 저는 활짝 웃으며 인사를 드렸죠. 이사님, 이사장님, 아니 할머니. 그날 할머니가 제 인생을 바꿔주셨어요. 버스 기사님이 하셨던 그 한마디. 찾았네 이 아가씨. 그게 제 인생의 또 다른 시작이 된 것 같아요. 그 말이 아니었다면 이사님께 연락 못 드렸을 거예요.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살게요. 그러자 할머니는 그날 버스에서처럼 제 손등을 토닥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인연이라는 게 참 신기해요. 누군가를 돕는다는 건 결국 내 인생을 돕는 일이라는 걸 사람들은 모르고 살지. 나는 수연 씨가 일 잘하고 이렇게 행복해질 거라고 확신했어요. 그래서 내가 추천했죠. 앞으로도 꼭 행복하게 살아요. 수연 씨는 정말 잘 살 것 같아. 알지? 내가 사람 보는 눈 좋은 거. 결혼했다고 회사 그만두지 말고 회사 일도 지금처럼만 하면 돼요. 그랬던 게 엊그제 같은데 무심한 세월은 빠르게 흘렀습니다. 저와 남편에게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이들이 둘이나 태어났죠. 바쁜 엄마 고생시키지 않으려고 착하게 자란 아이들이었습니다. 덕분에 저는 일을 그만두지 않고 지금은 그 회사의 인사팀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면접장에 앉아 있으면
예전에 제가 자주 떠오릅니다. 떨리는 손으로 이력서를 내미는 지원자, 작은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불안한 눈빛을 숨기려 애쓰는 사람들을 보면 그냥 지나칠 수가 없더군요. 그래서 저는 면접자들에게 늘 이렇게 말합니다. 괜찮아요. 저도 한때 그 자리에 있었어요. 능력은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에서 시작돼요. 저는 진심으로 최선을 다할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그 말은 곧 과거의 저 자신에게 하는 말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때 포기하지 않아서 고맙다. 그날 버스에 올라타줘서 고맙다.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는 말을 하는 거죠. 지금도 가끔 버스를 탈 때면 기사님이 백미러로 보는 시선이 낯설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젠 두렵지 않아요. 그 안에서 저를 처음 믿어준 사람들의 얼굴이 떠오르거든요. 세상에는 수많은 우연이 있지만 진짜 인연은 반드시 이유가 있다는 것도 믿습니다. 그날 버스 안의 작은 친절 하나가 저를 다시 세상으로 불러냈으니까요. 그리고 오늘 이 글을 쓰며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그때 저처럼 세상에 지친 누군가에게 이 말을 꼭 해주고 싶다는 걸요. 당신은 지금도 충분히 괜찮은 사람입니다. 아직 인연은 당신을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 쉽게 자신을 포기하지 마세요. 이제 58이 된 제가 버스 창가에 앉아 다시 그 시절을 떠올려 보면 비로소 그때의 흔들림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알 것 같습니다. 자신감이란 결국 자격증이나 스펙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마음에서 자라나는 것이니까요. 요즘 들어 출근길 버스 창밖으로 스치는 아침 햇살이 유난히 부드럽습니다. 이제 이 길도 얼마 남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어서일까요? 회사 근처 정류장에 다다를 때마다 익숙한 건물들이 마치 오래된 친구처럼 조용히 저를 배웅해주는 듯 하더라고요. 30의 불안함으로 시작해 58의 고요함으로 마무리되는 이 길이었는데요. 그 긴 시간 동안 저는 수없이 흔들렸고 또 그만큼 일어났습니다. 처음 이 회사 문을 두드리던 날, 문고리를 잡은 손이 얼마나 떨렸는지 아직도 생생한데 시간은 곧 은퇴를 앞둔 지금에 저를 데려다 놨더라고요. 그때 저는 단 한 번의 기회를 간절히 바라던 사람이었죠. 하지만 지금의 저는 그 기회를 이어받아 누군가에게 다시 건네주는 사람이 되어 있는 것 같고요. 오늘 아침 인사팀 사무실에 들어서니 책상 위에 익숙한 글씨로 적힌 카드 한 장이 놓여 있더군요. 팀장님,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덕분에 자신감을 배웠습니다.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한 줄이 눈시울을 붉히게 했습니다. 돌이켜보면 이 회사에서 보낸 세월은 단순한 직장 생활이 아니었어요. 저에게는 두 번째 인생이자 세 번째 20살이 있는 곳이었죠. 넘어져도 다시 걷는 법을 배우고 두려움 속에서도 웃는 법을 배웠던 시간들이었고요. 이제 곧 후배들에게 제 자리를 물려주려 합니다. 그들을 바라보면 예전의 제 모습이 겹쳐 보여 마음이 뭉클하면서 벌써 라는 생각이 들어요. 서류를 꼭 쥔 채 면접장에 들어서던 그때의 떨림. 괜찮아요. 라며 건네던 제 말을 들으며 안도하는 후배들의 눈빛은 아마 오랫도록 마음에 남을 거예요. 그 모든 순간이 제 삶의 보상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이 사연을 통해 그동안 함께했던 동료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려 합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 여기 왔을 땐 한 걸음 내딛는 게 두려웠어요. 하지만 여러분 덕분에 매일을 걸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앞으로 힘들 때마다 잊지 마세요. 우리가 함께 버텼던 시간은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걸. 여전히 퇴근길 버스에 오르며 저는 창밖을 바라봅니다. 예전처럼 흔들리는 차창에 비친 제 얼굴에는 어느새 깊은 주름과 함께 잔잔한 미소가 자리하고 있네요. 그래, 잘 살아냈다. 그리고 이제는 잘 떠날 때다. 버스는 천천히 달리고 창밖의 세상은 여전히 분주히 움직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게 보이죠. 저는 그 속에서 더 이상 부유하지 않습니다. 이제 제 자리를 찾았고 제 길을 걸어왔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오늘도 미소 짓습니다. 그날 버스 안에서 만났던 할머니처럼 세상을 향해 따뜻하게 손을 내밀며 속삭이죠. 괜찮아요. 누구나 자기만의 속도로 자기만의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쉽게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모두가 각자의 속도대로 자신만의 세상을 빛내며 살게 될 거니까요.
꼭 그렇게 되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